세상이 내 마음처럼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울음을 우렁차게 내뱉었을 때 저는 누군가로 알아채고 험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누가 고아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로 고아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 운명은 제게 아닌 타인에게 선택된 것이라는 인생의 시작이 이렇게 복잡하게 엉킨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고아가 되어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고닥하며 살아내고 성인이 되어도 이력서에 한 줄도 기입하지 못한 채로 빵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도 없이 버티고 버텼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열망하여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혼 후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과 저가 만나게 된 것은 우연했는데 남편이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한다며 얼버무리더니 돈 걱정을 안 한다고 했던 남편은 집에서만 놀고 먹는 무직자였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의 소중한 시중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은 무슨, 억울해서 매일 같이 울게 되는데요. 우리 아들이 살려면 사업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당신이 항상 얼굴을 어둡게 하고 집안을 부숴서 다녀서 우리 아들이 실망해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생활비는 딱 200만 원이라고요. 벌어올 돈이나 다투 내가 그렇게 잘나서 휴고, 남의 도움 받는 것도 모르고. 저는 정말 바로 이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지 시댁에서 벗어나 도망을 칠 수 있을까 고민만 했었어요. 당당하게 이혼 요구할 수 없었냐고 항상 어른들의 길을 받고 살고 있던 저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무서웠고 남편이 영감한데도 아이를 낳을까봐 겁에 질렸어요. 이혼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생기면 도망칠 수 있는 바람을 품고 있어요. 당장 돈 한 푼 모아둔 게 없어서 어디서 먹고 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방법을 찾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기회만을 위해 숨죽이던 저는 결국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엿보고 있던 중에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어요. 오늘은 당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이 백수로 노는 남편이 어느새 당연한 존재가 된 시어머니, 그 두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찬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 결국 빵 공장에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죠. 신혼집이라고 할 만한 집이 없어서 원래부터 남편이 직장에 없는 논평이 있어서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를 엄청나게 구박했어요. 결혼하면 빵 공장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째서 시집 온 후에도 그냥 일을 그만두고 있어야 하는지요.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 대신 당장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해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 집에 돈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어머님, 그분이 처음에 저와 결혼할 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돈을 잘 번다고 돈 걱정시키지 않을 거라고 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집에서 내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빵 공장을 지으면서 그만둘 거라고 말한 게 전부예요. 사업하는 남편 때문에 내조를 하는 것만 핑계로 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는 말인데 내조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매우 답답하고 미숙한 것 같고 평생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지 않았으나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압박을 받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았고 매일매일 그렇지도 않은 사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살피러 다니며 밖에 다녔어요.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았으면 말하지 않았겠지만 항상 말만 퍼붓다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남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1년을 보낸 후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거든요. 솔직히 남편과 같이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저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했고요. 합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죠.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면 나한테 돈까지 물어줘야 할 텐데. 너 그저 있어. 솔직히 말해서 부부가 같이 자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꾸 거실에서 혼자 자겠다고 강자를 벌이는 것은 정말 너 같은 고아는 이제 나랑 이혼하고 뭘 먹고 사는 거냐?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빨간 줄이 놓이겠지? 남편은 나를 비웃었을 때 좋은 말을 해서 합방을 제안했어. 하지만 그건 협박이 아닌 협박인 것 같아. 차라리 그렇게 이혼당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내 호적에 이혼이라는 글자가 생겨도 남편이랑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것 같았거든. 이렇게 답답한 삶보다 그냥 이혼녀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합방을 3번 요청했어. 2번은 거절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심지어 하늘이도 무관심해. 왜 늘 세상은 절로 되지 않는 걸까? 피하려고 했던 합방 몇 번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 시댁 식구들에게는 애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머리 같은 시댁에서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리가 없었지요. 이 집에서 그나마 고정적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저 하나였으니 임신을 했다고 말을 하는 순간이 집안에 평생 아이를 볼모로 뼈를 묻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입덧이 시작이 되고 저는 올라오는 역함을 몇 번이나 헛구역질하게 되었지요. 입덧이 아는 거 정말 참기 힘든 곤욕 같은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겨지지도 않고 제가 며칠 동안 화장실로 도망을 치니 시어머니가 아주 밝은 얼굴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내 배냐 지금 너 입덧하는 거지 임신했다 아니에요? 제가 요즘 속이 영 안 좋고 그런 게 아마도 위험에 걸린 것 같아요.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그냥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임신 아니에요. 인연이 지금 누굴 속이려고 그래 탁보하는 것 같은데? 네, 속일걸 속여라. 내일 당장 눈 뜨자마자 부인까지 같이 가서 검사해보자. 저는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시어머니 손에 질질 끌려서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국에는 임신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었죠. 저는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임신까지 했으니 더 이상은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없을 텐데 하는 불안감에 잠도 못 자는 날이 늘어났어요. 임신을 하면 그렇게 졸리다. 저는 잠이라는 것을 잊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 팔푼이 같은 자식아. 너는 이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계속 집에서 자팅장 놀기만 할 거야. 당장 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내 배가 남산만큼이라. 걸야 나가서 막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어와. 아유, 엄마, 왜 안 하던 잔소리라고 그래? 아이, 엄마, 뭐 잘못 먹었어? 언제는 제가 돈을 벌어오면 된다고 나 하고 싶은 거 알았더니만. 아, 왜 나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시켜? 막내를 뛰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막일이 쉬운 일이야? 그러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해?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릴 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느냐? 응, 그래도 애벤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켜? 너는 나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을 가진 마누라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당장 나가서 일하라고 시켜야겠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낼 테니까. 아이고, 엄마, 뭐가 잘못된 걸 먹었나 봐. 당장 어디든 취직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라도 부탁하면 일자리를 도와주겠다고 해둘 테니까. 그런 소리 말고 직접 일하고 돈 벌어서 가정을 부양해야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소개로 택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 첫 출근하는 날에도 꾀꺽거려서 나가는데 택배 기사가 다시 물건을 받을 때마다 돈도 상당히 벌더라고. 나름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처음에는 아주 어려워서 고생하면서 온몸에 생활향을 붙이고 다니다가도 남편은 한결같았어. 한동안 지난히 적응을 한 모양이어서 군소리 없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저는 빵 공장에서 마침내 퇴사를 할 수 있었어요.
임신을 한다고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듯 했기에 저는 정말로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씨,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한다니. 계속 커지는 배를 보니까 내가 정말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냐? 갑자기 물어보는데 문득 생각나는 음식들을 말이에요. 그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애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당기는 음식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라. 알겠지? 맨날 그렇게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가 신 하나 있다고 하여 저를 귀한 사람 대접을 해줬는데 그게 정말로 좋을 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했죠.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께서는 왕비처럼 대접해 주시더군요. 그 신혼생활 1년이 지난 후에는 박이란 구박은 다 하시고 임신 하나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께서는 손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고 하더군요. 자나깨나 손주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던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게는 말이다. 천음 새끼도 낳아 놓은 뒤에는 애가 들어오지 않으니 아쉬웠습니다. 아이 하나만 낳고 끝났다는 게 얼마나 아쉬웠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많을수록 그만큼 가정이 화목해지는 법인데 그러니 우리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힘든 대로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는 것일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둘째, 셋째가 생기는 대로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아니었어요. 맨날 구박만 받았다가 임신 기간 내내 너무나도 극심하게 대접을 받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 했죠. 임신을 하나 했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평생 임신으로 인해 변하는 격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정도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한 번 더 뽀이가 버린 뒤 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파란 옷을 준비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아들일 거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한 방에 대접받은 것 같아서 축복이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후에 제 며느리가 되어주신 후에 아주 다소 답답한 일의 연속이었지요.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방에 아들과 손주까지 안겨주니 어찌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매 제 곁에 와서 기분을 살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선수 지갑을 열어 모두 챙겨주시고 사주시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매일 같이 아름답고 잘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니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보다 더 알뜰하게 챙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물론 제가 친정이 없어 비교할 대상이 없었지만 그래도 친정 엄마가 있었으면 딱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려운 풋을 갖게 되었어요. 차가운 시어머니에게 인류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만 지내게 된다면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직장이 생겨서 돈을 많이 한다면요. 따박따박 벌어오지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나도 않으면서 잘해주셨고 거기다가 생활까지 편해져서 너무 좋았어요. 출산 후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친절하게 챙겨주시고 벌써 3달이 다 되었는데 내 몸 상태가 좋다는 것에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어요. 학년 때도 스이 마사지로 기가 막히게 했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아파도 하나도 망설이지 말고 모두 풀어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친정엄마가 되어주시겠다고 했고 덕분에 몸조리와 관리도 잘 받으며 둘째를 낳는 것에 문제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둘째를 가지는 것을 미루게 된 이유로 첫째 아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남편이 밤에는 일을 하느라 고아 떨어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둘째를 가지는 것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첫째 아이가 3살이 된 지금 나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후에 우리 시어머니가 다시 극진히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둘째를 가졌다고. 아이, 그래? 너희네 집에 오랜 시간 동안 둘째 소식이 없었는데 너희가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의외로 잘해줬다니 참 다행이에요. 셋째 아이는 연연하게 키워나 강하게 되는 법이라는데
육아는 언제나 적응이 어려운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강인한 아이가 나올지 기대가 돼요. 당연히 처음에 아이를 가졌다고 입덧하는 나의 옆에서 등을 두드려 주시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다며 힘들다고 할 때는 와서 매클러 주시면서 정성스럽게 살펴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둘째 아이의 성별이 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마자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변덕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삶의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죠. 첫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잔소리는 있었지만 신혼처럼 제게 구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역죄인 취급하셨어요. 딸이란 말이냐,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을 낳게 되었네.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딸이란 소리야.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던 것도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인가 봐요. 최소한 딸이 있어서 기쁘다고는 할 수 없겠군요. 어머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들만 낳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고 아이의 성별은 그런 중요한 문제인가요? 내 아들은 첫째를 낳았거든. 그래서 둘째로는 딸을 키우는 즐거움을 맛보고 그런 경험이 얼마나 흥미롭고 사랑스러운지 알아. 어머님이 아직 딸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 딸은 서로 다른 사랑받는 느낌이라던데 아들처럼 달콤하게 자라나나요? 도대체 둘째가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봤다면 그 물건들을 내버리지 말고 두어야지. 중고로 산 물건들이 많은데 아마 더 사용하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낡아서 버린 물건들을 어디서 좋아할까? 어머님이 어제 버린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쓸모 없어져서 버린 건데 그게 아직 남아있을까? 그렇지만 딸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예쁘대. 어머님도 마음을 열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약 말하는 게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은 열릴 리 없잖아. 어디 가서 공짜라도 받아와. 내 딸이랑은 돈을 절대 못 써.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아들을 잘 키우면 돼. 왜 두 딸이 임신해 머리 아프게 만드냐고. 아주 그냥 답답하다. 답답해. 어머님께서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 쟤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자식인데 어머님한테는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해.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으니까 내가 한 말에 따뜻한 대답을 원하는 거지. 손자를 보고 싶었던 거야. 손녀나 딸 같은 건 아니야. 집에 여자가 많으면 바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법이지. 너 그거 몰라서 그런 거야? 집안이 여자가 충분한데 왜 또 딸년이 나타나냐? 아직 내 운이 없는 거겠지? 저한테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자식이에요. 저한테는 소중한 자식이라고. 아이 어머님 말대로라면 이제라도 제 뱃속에 있는 딸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요. 나와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고아원 출신인데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곳인지 잘 아는데 어머님 그냥 예쁘게 품어주세요. 원래 딸년들은 말이야. 지엠이 팔자, 고스란히 닮아가는 법이야. 팔자라는 게 왜 있는 거겠냐? 걔도 그냥 나와서 버리든지 해라. 거원 가서 살다 보면 밥 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얼마나 좋냐? 거기서 힘들게 지냈다는 게야말로 배부른 소리지. 길바닥에 내 아는 것보다 힘들겠어? 거하원에 갖다 주면 진생지가 알아서 잘 살지 않겠냐?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뱃속에요? 있는 아이에게 고아원을 운영하고 GM이 팔자 닮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한 후에 볼멘 소리를 내뱉은 적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쳐본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머님의 저주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리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고아원에 더듬였다니요. 제 팔자를 담는 거라노요. 어머님, 어머님이 첫째 손자를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아니, 얘가 미쳤나? 어디서 소리를 바르륵 지르고 난리야. 아, 내가 뭐 틀린 말했냐? 남들도 다 그런다.
다른 GM이 팔자를 따르는 법이라고. 왜 너는 내 인생이 부끄럽고 쳐나서 그러니? 말이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그럼 애초에 차라고 서지 그랬어요. 누가 그따위로 살리어 두었나이길래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 팔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줄 알았죠. 이런 집에 시집와서 평생을 구박만 받고 고아라고 조롱을 받고 아이를 가졌는데도 뱃속부터 차별을 받으며 키워야 할 줄 알았냐고요. 뭐가 어떻게 아니 어째 인연이 미쳤나더니 감히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요. 그렇게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살 생각이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야 해요.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온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게 아주 불쌍해 죽겠다. 너 같은 것도 마누라로서 입까지 챙겨야 하는데. 아, 이제는 제 뱃속에 그 딸년까지 챙길 생각하니까 정말로 속이 뒤틀린다고요. 되었지만 근데 집을 팔자고 하니 저희 친정에서 해준 집이 아니라 시댁에서도 반반씩 보셨던 집이었어요. 부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돈을 마련해서 집을 구해주신 건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죠. 그러니 팔아야 하지 않겠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다가 타이밍을 봐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집을 금매로 팔게 되었어요. 제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 가지고요. 당장 돈이 나올 곳은 없고 일단은 집을 팔아서 메꾸고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너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데 너희 마음대로 해라. 애초에 집을 싸게 팔았을 때부터 우리 손을 떠난 집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집값이 좀 떨어져서 손해 아니니? 게다가 금매로 파는 거면 주변? 정말 예쁜 얼굴이었어요.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아직은 작지만 귀여운 코까지 부드럽게 자는 얼굴이 아들과는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어깨에 고개를 기대면서 힘을 빼는 것까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루 종일 종이 한 장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었어요.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해야 할 정도였고 우리 시어머니가 입을 다문 채로 나에게 그랬었어요. 얼굴이 반반해서 어떻게 다 쓸지 몰라. 남자들이 놀리기 일쑤였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또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당황해하며 아무 대답을 못했고 나도 당황했어요. 마치 남자들을 홀리고 다니는 여자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직접 듣고 황당해 했었죠. 어딨어요. 게다가 제가 진짜 꽃뱀들이 아니라 남자들을 꼬시고 다닌 적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왜 도를 하니까 너무 열받았어요. 어머님은 도대체 왜 자꾸 그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고생해서 아이가 나왔다고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아, 뭐가 어쩌고 어쩌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저한테 하는 소리냐고요. 우리 딸이 예쁘다고 칭찬해주는데 뭐 남자나 잘 꼬시한다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언제 그래서 딸을 낳았느냐 아들을 냈지 거기다가 너들이 자식 신경 쓴다고 우리 장소는 아예 패대기 쳤잖아.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지영이가 아주 둘째 나왔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떠는 바람에 지금도 혼자 어린이집에 가 있잖니. 그리고 아기 얼굴이 반반해서 남자를 잘 꼬시게 생겼다는 게 왜 아니? 부잣집에서 딴 애들이나 시집 보내는 바람에 딸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호강이지요. 사위를 받으면 좋지 않겠니? 얼굴이 세트라 돈을 많이 남자를 찾겠지. 얼마나 올 것인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어린이집에 혼자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안 챙겼나요? 어제 진통을 할 때마저도 아이에게 인사하고 간식까지 다 줬다 나왔는데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가실 거잖아요. 하나뿐인 장주를 챙겨야 해서 남겼는데 나는 바빠서 가져가지도 않고 아니 나도 서러워요. 누가 그래서 코아로 태어나라고 했느냐? 아니 이럴 때 친정 부모라도 있었으면 넌 왜 혼자 출산할 일이 없었겠지? 부모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 걸 왜 내 탓이라고 생각해? 챙길 수 없게 아주 단지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 육성지 곱졌다 탓 놓고서 너 어디서 큰 소리를 지르며 앉았어. 여기 사람들이 다 내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니 진짠가? 알아들으세요.
너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면서 한참을 울었고 이러한 소란 속에서 간호사가 와서 위로를 해줄 정도였어요. 다들 속이 상할 만큼 말이 안 되게 힘내시겠어요라고 말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쳐주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낳은 것도 칭찬 대신 챙기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서운했어요. 게다가 아이가 둘이라니 우리 남편은 뭐야,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관심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분명 둘째 딸인 걸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자기 아이를 안고 싶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랑은 빈번하게 안아주는데 이게 진짜 아버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밤 남편에게도 조금씩 말씀을 했어요. 주말에는 택배 또한 쉬지 않아요. 일요일까지 일 시킬 일은 없는데 자꾸 그렇게 나가는 것이야. 첫째 애랑 놀아주기도 하고 좀 그렇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째 애가 벌써 5살이 되었는데 아빠와 공원에서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집들은 주말에 아빠랑 그렇게 놀러 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애만 맨날 우울해 있잖아요. 그래도 듣기 척은 많은 척하더니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의료보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글쎄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날아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은 즉슨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는 거죠.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택배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매일 출근을 함께하는 줄도 생각했어요. 나갔다고 했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시어머니의 지인 소개로 입사를 하게 된 것인데 갑자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 것도 아니겠죠. 또한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죠.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이나 울렸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함이 커져서 심정이 쿵쾅쿵쾅 올라가더라고요. 솔직히 퇴직을 했다면 퇴직을 했다고 말해도 되는데 숨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퇴직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만약 퇴직이 맞다면 어떻게 그렇게 중대한 일을 제게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는 제 남편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는 짧은 글자만 적어서 보내왔죠. 분명히 지역 가입자로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말인데 제게 뻔뻔하게 일하고 있다고 얘길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은 지금 직장을 나가지 않고 있는 걸 알아요. 속이려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내 전화를 받든가 그렇게 보내고 나니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휴, 정말 한심한 사람이네요. 속일 생각을 해서 참 오래 전화하지 마시고 다 알았다고 하니까요. 냉금으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정말 간사해 보이네요. 저는 당당하게 받았어요. 아이가 둘인데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둔 남편의 잘못이 컸으니까요. 아이, 내가 직장 그만둔 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회사에서 너한테 전화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사실을 왜 제자한테 알리고 그러는 건지? 아, 열받네. 진짜 회사에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퇴직했다 사실을 왜 알려줘? 당신이 뭐 학생도 아니고 내가 당신 엄마도 아닌데 집으로 의료보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날아왔다는 말은 당신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소리 아니겠어?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의료보험을 생각 못했네. 아, 그거만 아니었으면 완벽했는데. 아이, 아무튼 일 좀 알아보고 있으니까 끊어. 내가 알아서 직장을 알아보고 취직할 거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고. 당신에게 이야기할 게 있어? 너한테 당장 취직하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내가 이유를 확실히 말해주어야 해. 나는 부인이고 내가 퇴사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혹시 회사에서 사고로 인해 그만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고 전화기가 꺼졌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질러버렸어. 그날부터 저녁에 남편이 마치 회사를 다녀온 것처럼 집에 오고 시어머니가 몰래 따져서 물었어. 언제까지 어머니에게 직장을 끊었다는 걸 숨길 생각인 건데 당신 정말 취직할 일을 알아보고 있는 거야? 오늘은 어디를 가서 뭐 하러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 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요? 회사를 왜 그만둔 건지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야만 해요. 사고를 쳤으니까 잘린 것 아니냐고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까지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더니 이제서야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다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뭔가가 훔쳐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물건을 훔쳤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미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엉망이었어요. 거기다가 고가의 전자장비를 분신물인 척하여 훔치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었다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배송을 완료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 전달한다고 해서 마치 물건을 다시 들고 도망치는 것처럼 꾸며내서 사진을 찍고는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도 CCTV로 다들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빠르게 검거되었을 텐데요. 결국 수사망에 걸려 모든 물건을 손에 배상해줘야 했는데 퇴직금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저에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있고 퇴직금도 없다고 했어요.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나요? 그럼 훔친 물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건 중고 사이트에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들고 있는 것들 중에는 쓸모없는 것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자주 훔치다가 이렇게 들키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피해를 입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데 퇴직금까지 전부 몰수되는 게 맞나요? 내 퇴직금은 더 많을 텐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잘린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월급은 어떻게 받을 거냐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 거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천하태평이라고 했어요. 한평생을 백수로 살다가 그거 몇 년 해봤다고 유세하는 건지 알 수 없게 어떻게든 될 거라고 하면서 일관했지만 정말 하늘이 노랗다가 캄캄해졌다 쉽게 색깔이 변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저 제 인생에 대한 한탄만 늘어갔을 뿐이었어요.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숨을 쉰 적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동안 남편은 취업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분유를 살 돈도 없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전에 근근하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했던 것처럼. 제 딸인데 동서가 의사 면허를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친정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감사해야겠죠. 돕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돕지 말라고 하셨다니 참 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동서도 참 대단한데 거기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한발판을 마련해 주었겠죠. 그렇게 오냐 오냐 하면서 물러나지 않고 대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어머님 정말 선하시네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친정 사람들인데 왜 못 도와주신 건가요? 그게 아닌데,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제 의사 아들들의 의사 며느리를 데려갈 때 병원 하나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차키, 집키, 그리고 병원 건물키, 이렇게 3개의 열쇠를 줘야 그녀를 데려갈 수 있는 게 의사래요. 7개월이 지났지만 형제 자매 혜택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즉시 등록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날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식당 주인 부부는 매우 친절하셨고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 시간을 이해해 주셨기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 손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문을 받으러 나갔는데 우리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지만 확실하게 우리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벌어오지 않고 여자와 연애에 시간을 쏟았었죠. 그런데 우연히 남편의 불륜 현장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 정말 운명적인 사건 같아요. 그 테이블에는 제가 주문을 받는 곳은 아니었지만 불구하고 떨리면서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대화가 들려왔어요. 정말 여기는 백반집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이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한 번 음식을 맛보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야, 여기 진짜 맛집이야. 우리 부모님이 자주 오시는 곳이니 나도 따라왔다가 홀딱 반해버렸지. 뭐야, 그래? 아이께. 근데 위치가 좀 아무래도 우리 집 근처여서 좀 쫄리긴 하지만 맛집이라니 궁금하긴 해. 우리 자기가 항상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면 입이 고급스레 하게 돼요. 아, 그럼 자기가 맛있는 백반집이라고 하니까 일반 음식점이라면 또 자기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기대된다 그래요. 맛집이지 내가 일하는지도 모르고 찾아온 걸 보면 나한테는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는 놈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닐 수가 있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내가 사람 새끼가 막 야짐승 새끼도 지 자식 버리고 이런 짓은 안 해 알아.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밥을 먹으러 온 손님 커플에게 욕을 하니까 직원들도 다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우리 남편 저승사자라 본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적당히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사고만 치고 다니면 어떻게든 아이들 생각해서 붙들어 매고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이. 노력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쓰레기와 평생을 함께 살 생각을 했다는 건 저까지 어리석었던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어요. 너 같은 바보 때문에?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 업을 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탱자탱자해 시간을 보내며 놀고 먹었던 때부터 이혼을 해야 했단 걸 알아야 했어요. 아이 때문에 그동안 너 같은 사람을 붙잡고 살았다는 게 참으로 후회스럽네요.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야야, 조용히 좀 해줘. 여기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밥 먹으러 온 건데 밥도 못 먹고 있어? 아이, 조용히 집에 가서 말할 수 있잖아. 왜 지금 조용히 해야 해? 남편이 불륜하고 있던 걸 보고 왔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그 의사면 돈도 많이 모았을 걸 아냐? 벌어서 해야지. 근데 나도 해달라고 하는데 마당에 비굴하게 돈 없다고 말하기 싫단 말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래? 병원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 푼 있어요. 대출받아도 의료 장비사는 갑감당 안 될 걸로요. 어머님이 평소에도 우리 며느리한테 해주는 게 아깝지 않다 했으니까 아이 어디 아깝지 않게 한번 해줘봐요. 아니, 왜 내 속을 긁어놓네. 정말이야, 집안에서 내 편으로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첫째 며느리는 내가 곤란할 때 말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신경도 안 써. 둘째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서는 나한테 평온을 찾아달라고 하고 아휴, 정말 내 속이 말이 아니다. 어쩔 수 없어. 답답하단 말야. 이럴 때만 저를 찾아온다니? 나를 속이고 기만한 것 같아. 내가 알아야겠어? 그래야 나도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겠지? 말할지 말지 결정하지도 않고 얼마 안 됐어. 약 6개월 전 내 운명의 상대가 된 것을 느낀 그날 고백했어. 그만해야겠다. 불륜이 합법인 것처럼 뻔뻔하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7개월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뺨을 힘껏 때려버렸어요. 뺨이라도 때려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는데 그 소리에 우리 아들을 안고 온 시어머니가 경악했어요. 다가와서 내 뺨을 확 때리고 하니 지금 내가 내 아들 뺨을 친 거야 라고 말했어. 아이고, 세상 참으로 말세다. 고하연이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원수에게 은혜로 안자받은 셈이었어요. 우리말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쓸 때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써주세요. 병원을 차리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병원을 차리라고 달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뭐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거 뭐 평지가 이라도 어떻게 좀 되나. 너희 친정에 건물이 있잖니? 어머님은 무슨 복참나봉이라도 있으신가 봐. 이번에 친정 부모님께서 저랑 제 동생에게 건물 한 채씩 나눠주신다고 하셨거든. 남편에게 미리 들어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이 그 무뚝뚝한 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겠니? 아, 정말로 건물을 증여해 주신다는 건데 아이 그러면은 그 자리에 어떻게 대체 며느리 병원 자리를 좀 내줄 수 있겠니? 내가 오죽 속 이상하면 이런 부탁을 하겠니? 걔가 나한테 어찌나 야자랴동 거리면서 말을 하는지 내가 빛을 내서라도 해줘야 하나 싶었다. 나한테 글쎄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으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물으면서 어머님은 도대체 얼마나 받아먹으셨나 동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머님께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요구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받아먹었다고 단지 한적한 철갑과 보양식을 사주고 특산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명품 쇼핑을 하는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노후를 위해 내게 모시고 사줄 거라든지 하는 이야기도 듣곤 해요. 그게 전부인데 병원비를 요구했다는 건 어머님의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모델은 이미 받으셨어요? 제가 출궁한 것처럼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욕심차게 입을 열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저도 크게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재구성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시자면 아휴, 둘째 날 우리 집이 사기당한 것은 제 탓이나 다름없죠.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부동산 투자자가 목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자 그 땅이 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신뢰를 주곤 했어요. 우리 남편에게 말씀드리고 둘째 내 친정에도 말씀을 전해줬지만 우리 남편은 우리 주제에 어떤 부동산 투자냐고 말하더군요. 투자를 하지 않았고 조금은 돈이 있는 둘째 내는 제 말만 믿고 투자를 진행했는데 어이쿠,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 사기꾼이 한탕 쳐서 이득을 챙기려는 꼼수를 부렸던 거였거든. 그래서 동선이 완전히 망했다는 건 어머니께서 주신 거짓 투기 정보 때문인 거라고요. 어머님도 왜 메디퍼시를 가져간 줄 알겠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그런 동선에 대해 친정집에 돈을 지급하진 않을 거예요. 말라고 한 말이에요. 정말 어머님도 너무 심하시다. 나도 내 입을 막고 싶다. 그래, 근데 솔직히 투자는 자기네들이 한 일이니 나는 정문만 준 것뿐인데 왜 내 탓을 아냐고 해? 왜 둘째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내가 투자하면 돈이 생긴다고 꼬득 있으니까 한 거라더라고요. 아이 물론 내가 친정에 돈을 갖다 주지 말라고 하니까 화를 내서 그런 거야? 알겠는데 너도 해보자니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인데 걔가 의사하고는 하지만 월급쟁이나 다름없지. 네가 벌어서 친정 다 갖다 주면 우리 아들만 힘든 거 아니야,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도 동서한테 너무하신 거 아시죠? 동서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제일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 상황에 끼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네요. 둘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내게까지 끌고 와서 이거 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둘이서 얼마나 왕따 당했는지 말을 해보세요.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러 왔는데 거절하면 엎드릴까 생각 중이야. 내가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로 미안한 마음이 크단 소리야. 난 너의 미안해하는 마음 전혀 몰랐어. 이젠 나도 너에게 상처 주기만 한 일을 정말 미안해해. 나한테 도움을 씀으로써 미안함을 풀어주겠니? 나한테 모든 일을 부탁할 것이 생길 줄은 몰랐어. 내가 아는 게 하늘과 땅을 구별할 줄 모른다고 해도 안 좋은 일로만 이어지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 알지만 한 번만 부탁해 볼게. 어머니가 사과할 때처럼 말할 테니 거절하지 않겠어요. 사그라키에 대한 고백을 받아줄 자신은 없어요. 심펠버턴 그렇습니까요? 알았어요. 그게 낫겠군요. 각서를 쓰기는 했지만 몇 번 끙끙거리며 알린 소리를 내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것 하나하나 받아 적으시고 지장까지 찍으셔야 해요.
제 살림에 참견 안 하기, 저한테 잔소리 안 하기, 동서 오냐오냐 하기 없기, 우리 집안 돈 검은 돈이니 뭐니 무시하는 발언 안 하기. 아니, 이야. 너한테 뭐 도걸지 말라는 이야기니 내가 네 살림이 참견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냥 서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되죠. 왜 굳이 기분 상을 법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고 그래요? 어머님이랑 저랑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살자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지장까지 떡하니 찍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 각서를 받아 챙기자마자 바로 동서한테 내가 병원 자리 해주마 하면서 큰 소리로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공실로 남아있는 자리를 병원에 내주고 이윤을 챙기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부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제 마음을 공감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시어머니를 재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된 줄 알았지만 그 건물에 세금을 내야 해서 집을 급매냈더니 동서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거든요. 동서는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정말 우리 동서 입이 방정 맞아 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병원 자리를 내주려 했는데 동서의 입이 방정 맞게 나와 망쳤네요. 그냥요. 교정된 내용, 구시화 보고 떡 먹어야 할 사람일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른 채 경솔하게 행동해야 했던 것 같아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엎드려서 사죄하겠어요. 정말 제가 입이 방송이네요. 그동안 위아래 모르고 형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병원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부모님 생활비까지 지원하기 힘들어 죽겠다고 느껴요. 내가 개점해서 돈을 벌고 모아야만 살만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세상을 모르고 돈을 허투루 쓰고 왔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도 몰랐어요.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타고 다닌 차 할부값,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값, 생활 유지비까지 하나하나 계산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버티고 지냈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용서하기 힘들어. 내가 위자료를 챙겨줄 거라고 그 집안 세대들이 아니란 말야. 염치도 없고 너무 없어서 황당해. 자기들이 돈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어? 그 돈을 가져갈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뭐라고? 돈이 있어서 정신병원을 찾으라고. 이제는 그것도 이상한 시대인가? 나에게 정신병자라고 한 거야? 어이가 없다. 정말이지 정신병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희연아, 너 오늘부터 야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방 생각을 하면 안쓰러우기도 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으르렁거려도 미운나 고우나 하는구나요.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마음이 좀 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동서도 힘들면 제 앞에서 무료로 꾸며가면서 빌 것 같고요. 확실히 그냥 안 해주려다가 냅다 엎드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저한테 유걱하면서 내가 사줘요 하면서 센 척하지만 알고 보니 속빈 강정이었어요. 그냥 인심 써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각을 받아 챙긴 것처럼 동서에게 하나 받아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냥은 못 해줄 테니까 대신에 6개월이 정도 지나서 병원 자리를 선점해 두려고요. 잡게 되면 제게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 조금 당황했지만 동서도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월세에 대해 당황한 것 같았지만 동서도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좋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모르게 동서네 집을 사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알면 화를 내고 쫓겨날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결코 비밀을 털어놓지 말라고 했어요. 이후로는 동서도와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며시 살아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각서 때문일 수도 있고 시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눈치를 보고 있고 동서는 월세를 곧 내야 할까 봐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저는 덕분에 편하네요. 명절에도 손 하나 까닭 안 하고 슬그머니 제사상에 숟가락만 얹는 중이에요. 가끔은 죽도록 미운 시댁 식구들이 이젠 언제 보나 불쌍하기도 한 걸 보면 저도 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가족이 되는 가정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저는 한번 이겨내 보려고 해요. 서로 이렇게 불편한 것 하나씩 쥐고 있으면 서로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당히 거리둔 채로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며 살아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강인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왔던 한 여자의 긴 인생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